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제가 박정희 정부 수립 부분을 마저 봤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프린트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260쪽 그 하반부에 나오는 한일협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 그 박정희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부해드린 요 프린트의 내용에 여러분들 잘 필기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밑줄 잘 그으시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최대한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기구로 얘기했었어요. 임시기구, 국가재건최고회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켜놓고 게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게임 하시더라도, 이거는 따라해 주세요. 자, 따라해 봅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네, 요건 반드시 따라해 주셔야 돼요. 따라해 주셔야 돼요. 말을 하면서 외우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국가재건최고회의. 네, 요거. 박정희 정부가, 군사정권 당시에, 그러니까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바로 만들었던 임시기구 이름이 국가재건최고회의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들은 반공을 앞세워서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그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핵심 기구였던 이 박정희 군사 정권의 핵심 기능을 하는 부서가 뭐였냐면 바로 중앙정보부, 줄여서 중정부라고 하는데요. 이 중정부를 설치해서 그에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운다라든지 그런 공작들을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서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결코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중심제로 개정을 하게 돼요. 다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였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죠.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장면 내각의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나타나게 된 이 박정희 군사 정권은 그렇죠.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박정희는요, 이런 5대 대선에,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가까스로 당선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통칭 제3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한일협정 체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다. 한일협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일기본조약이다라는 말로도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일협정이라는 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일기본조약이라는 말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한일협정이든 한일기본조약이든 둘 다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도 그거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자,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반공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가 공약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장면 정부가 하지 않았 미흡하게나마 하고 있었던 이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좀 액션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부는 무엇이 필요했느냐면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율을 올려서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발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해요. 그것이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거죠. 왜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까? 경제발전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뤄지게 체결하게 된 조약이 바로 한일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배경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군사 정변의 정당화를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 이것은 대내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내적 배경. 그 다음에, 경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두른 것은 한일협정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일협정의 대외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외적 배경. 자, 아까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부분이 대내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도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요구하고 있었다. 자, 이것은 대외적 배경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대외적 배경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경제발전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일 협정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쵸? 한일 협정의 직접적인 이유. 바로 경제 발전 추진을 하기 위한 자금 마련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교 정상을 위한 한일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이 무시된 채 진행되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식민지 시대 때 피해를 당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죄와 배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상,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무시된 상태로 이러한 한일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일 회담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를 굴욕 외교로 여기 학생과 시민의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전개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64년 6.3 시위라고 그래요. 6.3 시위. 이런 6.3 시위를 벌이고 나서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탄압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일협정 또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기본조약에 기본조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찬찬히 보게 될 텐데요. 막대한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막대한 금액 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 다음에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이 무시된 채 진행된 금액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확보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바라지 못했다라는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일 협정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린 이미 한일 협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털었어. 근데 너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되겠죠. 그쵸?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 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나름의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토대로 프린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협정 또는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대내적 배경, 이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 할 수밖에 없었다. 대외적 배경, 요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 네.
그러니까 요것이 대내적 배경이 되면서 한일협정을 이끌어내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비밀 메모를 통해서 그들이 상세한 내용 부분을 조율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먼저 김종필, 오히라 비밀 메모에 대한 내용이 동아일보에서 발표가 돼요. 이게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2005년 8월 26일,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공개가 된 거죠. 자, 김종필이가 뭐라고 쓰냐면 한국 측에 3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그래 있어요. 무상으로. 그 다음 일본 측에서는 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요만큼 제의할 테니 너네는 요만큼 제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가 3억 달러로 합의를 보고 10년 기간의 조기 제공 가능 조건으로 양순에게 건의한다. 그러니까 비밀 메모를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방식, 이러한 흐름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이거는 무상 제공이고요. 이제 무상으로 이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유상 차관입니다. 유상 차관. 한국은 2억 5천 달러를 내놔라. 이자율 3% 이하로 7년 거치하고 20-30년 상환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억 달러를 주겠고, 이자율은 3.5%에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양자가 2억 달러로 합의를 보고 10년 기간의 조기 제공 가능 조건을 걸어서 이자율 3.5%에 그 다음에 거치기한 7년에 20년 상환으로 건의하자라는 식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금액이라는 것이죠. 3억 달러, 그 다음에 2억 달러, 그러니까 총 5억이죠. 5억 달러. 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해서 한국 측은 별개의 취급으로 희망하지만 일본은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신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가 합의해서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양순에게 건의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자. 이제 이렇게 비밀리에 메모를 남기게 돼요. 김종필이 이 당시에 김종필 이 부장이 단독 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작성이 된 것이 바로 이 비밀 메모가 되겠고요. 박정희 정권은 거액의 별도 정치자금 제공서에 등 갖가지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자 2년 후 1964년 12월 당시 극소수 야당 의원들에게 메모 내용을 공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밀시 타협이다, 정치적 결탁이다 라는 비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비판을 불식시키려고 공개했지만 불식시키지 못했지. 그래서 63년 2월 박정희 의장 권유에 따라, 그러니까 이때 왜 이 의장이겠어요? 국회의장은 아니겠지. 무슨 의장? 국가 재건? 응? 뭐죠? 국가 재건 최고회의죠.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의장의 권유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 첫 외유길에 나선 김 부장은 김종필 오히라 메모 파동으로 굴욕 외교를 비판한 6.3 사태가 일어나자 시국 수습책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외유길에 올라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중앙정부부장 김종필과 일본의 외무상 오히라의 타협을 메모한 내용으로서 무상으로는 3억 달러, 유상으로도 약 한 3억 달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정부 차관 2억, 그러니까 5억 달러 더하기 상업 차관 1억 포함해서 총 3억 달러, 그러니까 6억 달러죠. 6억 달러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64년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것은 굴욕 외교다 라고 하면서 6.3 시위를 벌이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비판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로 탄압을 하게 되죠. 또한 1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65년에 그냥 협정을 덜컥 체결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통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인혁당에 의해서 이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들에게 의해서 놀아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민들을 탄압을 해서 국가의 그런 안보를 지켜내자
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들을 강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인혁당 사건은 조작된 사건입니다. 조작된 사건.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합의를 통해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들이 한일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의 사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해버린 박정희의 태도가, 박정희 정부의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박정희 정부가 겁나 잘했다, 엄청 잘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어도 충분히 그들에게 배상을 받아냈어야 했던 것이었고 6억 달러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 경제 발전이나 미명하에서 그들과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그 협정이 체결하게 된 것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러죠? 좀 공감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하셔서 평가를 내려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근대사 또는 그 이후에 지금의 현대사에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의 해석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지성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한일 굴욕회담을 반대하는 학생 총연합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요 위에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자, 결의문 볼게요. 일본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일 굴욕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5.16 이래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단하라. 불법 상행위를 자행한 일본인 상사를 즉각 추방하라. 5월 군사정부는 5.16 이래 부정, 부패, 독선, 무능, 극악의 경제난, 민족 분열, 굴욕적 한일회담 등 역사적 범죄를 자인하고 국민의 심판에 붙이라. 민족적 양심의 학생과 국민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해 투쟁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 또는 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한일 회담뿐만 아니라 한일 협정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너희들과 연루가 되어 있는 모든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군사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들의 행동들이 썩 잘했다라는 뜻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61쪽에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민족의 희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교과서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다. 이제 요렇게 제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제 묶기 위해서 다른 이제 건과 같이 묶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미일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한 미국의 요청으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파병은 영국, 프랑스 등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야당을 비롯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약속받고 우리는 베트남 파병을 나서게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베트남전, 즉 월남전으로 대표되는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파병한다라는 뜻입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이 활발해져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고 또한 일부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그러니까 베트남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군인들이 자행했던 그런 학살 사건들이라고도 지적받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군이 잘 싸운다라는 그런 인정과 함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그 공포의 대상으로 또 불렸던 것이 바로 한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일 때는 정말 자비 없이 죽였다는 뜻이겠죠. 자, 계속 갈게요. 한국인 혼혈인 라이따이한이라는 애들이 남겨지게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베트남 여성들을 겁탈하고 나서 그대로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 여성들이 한국 그런 남자 군인들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임신하게 된 아이들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혼혈이 된 라이따이한이라는 집단으로 불리우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의 역사든 우리의 행동이든 무엇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좋은 의미만 있지 않고 아쉬운 부분,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항상 장단점,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렇게 서로 반성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다 요 내용은 요 정도로 읽어보고요. 요 관련된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베트남전에 파병한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그 상황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963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시절에 이미 서독 노동자들을 파견을 해서 서독을 통해 수익금과 경제 원조와 투자자를 유치를 했었어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영화 국제시장이고요. 국제시장 영화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때 황정민은 광부였고, 또 누구는 간호사였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 서독 노동자들의 임금을 나라가 받아내요. 서독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언제죠? 우리가 처음 우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독일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지? 이렇게 했을 때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베를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분할 점령하는 서독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기는 소련이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는 동독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서독은 이데올로기 어때요? 그렇지.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되겠죠. 자유주의 진영. 그렇지. 요 자유주의 진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서독과 이러한 임금 노동자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금과, 그 다음에 그 수익금과 더불어서 경제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서독 사람들로부터 이제 투자자의 유치를 받게 돼요. 네. 이제 그것이 63년부터 서독 광부 간호사를 파견한 그런 이제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4년부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월남전에 참전하게 돼요. 대신 그 파병의 대가로 군 현대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그 M1 게런드라는 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M1 게런드가 언제 만들어진 소총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소총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지 한참 됐잖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이 언제야? 63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무려 18년이나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18년이나 지난 18년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지난 그 무기를 우린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M1 게런드라든지 또는 M1 칼빈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냥 딱총이라고 부르는 그 총이 있는데 이러한 총이 20년이 넘는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들을 이제 어떻게 뭘로 바꾸냐면 M16으로 바꾸게 돼요. 예. 또 여러분들 또 M16 하다고 뭐 M1A1 언제 바뀌어요? 뭐 M4 언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M16에서 이후에 K1 소총이 일부 보급됐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K2 소총을 쓰고 있죠. 예, 그죠? 남자들은 다 알아요. 네, 그냥 여학생들이라고 해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미군이 우리나라 군대에 현대화를 시켜줬다라고 한 단적인 예가 바로 M16 소총으로 전원 다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소총으로 바꾸게 된 거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보다는 월등히 좋았던 거는 분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뭔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네, 괜히 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군대 얘기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군의 전력이 증강하게 되었고요. 또한 미국이 우리에게 군의 현대화,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을 전수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대거 해외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에 진출하여서 거기서 이제 베트남의 그런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따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우리나라에게. 그 다음에 차관 제공.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하면은 돈 줄게.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게 되고요. 싸게.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들도 있지만 그 전쟁터에서 미군들이 자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엽제 살포였어요. 우리가 잘 안 가봐서 모를 수 있지만 베트남은 굉장히 그러니까 밀림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무가 키 큰 나무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풀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매복을 당해왔기 때문에요. 이런 고엽제들을 통해서 식물들을 말라 죽이기 위한 그런 이제 화학 용품을 굉장히 살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러한 고엽제의 희생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뭐 갔다 와서 온몸이 아프다니 무슨 병에 걸린 것 같다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모두 고엽제로 인한 부작용이었던 것이었고요. 이런 고엽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좀 이제 인원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착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즉, 이제, 그때 이제 베트콩이라는데, 이 베트콩들에게 굉장히 시달린 나머지, 그 지역을 가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요. 예, 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 이제 노출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여성들을 겁탈하면서, 생겨나게 된 라이따이안, 이제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약속, 그 미군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런 미군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브라운 각서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1조, 추가 파병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미국이 부담한댔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부담해라 라고 했으면 안 갔겠지. 그죠? 두 번째, 한국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육군들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M16 이런 무기들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조, 베트남 주둔 한국군을 위한 물자와 용량은 가급적 한국에서 조달한다. 한국에서 조달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군들을 위한 물자와 용력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베트남에서 실시되는 각종 건설, 구호 등 제반 사업에 한국인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줄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미국은 한국에 추가로 차관과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수출 증대를 가능하게 할 차관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돈도 줄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파병과 이후 증파를 요청하면서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은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약속을 했어요. 그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총 31만여 명을
베트남에 파병을 해요. 3만여 명도 아니고요. 31만여 명이나 보내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투 그런 전술 그런 체계를 통해서 미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인상을 받았게 했어요. 뭐냐면 한국의 일개 중대가 이제 베트남군 한 개 연대, 거의 연대 규모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전술들을 이발하는 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그 군인의 그런 지혜가 엿보인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아무튼, 싸움 하나는 겁나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31만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요. 이 6.25 전쟁 이후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쌓여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군사적 경험치로 인해서 이 전쟁 수행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라고 그 역사가들 사이에서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건 우리 이래나 저래나 이런 그 월남전 참전과 그 다음에 서독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는 그 경제 성장을 위한 돈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무엇을 통해서 또 돈을 얻었다? 그렇죠. 한일 협정 또는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무려 약 한 6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의 내용은요,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체제 단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